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이봄의 글로리입니다. 간단하게 센터 소개와 프로그램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8호선 신은역 롯데시네마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은 청년 역량 강화, 청년 문화 정석, 청년 네트워크, 청년 활동 지원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년치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여러분이 수강하고 계시는 노동인권 강연, 청년 아카데미, 청년 마음건강 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만나뵙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센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강의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출석을 위해서 출석과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석은 질의응답 수업에서 진행될 도서 추첨에 영향이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많이 남겨주시고 즐거운 수업 되세요. 안녕하세요. 돌이 금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수업의 임승수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직접 대면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아시죠? 상황,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분의 대표작 자본론 역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제 지레 그냥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의 이 대표작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봉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고전에 반영해 오른 책입니다. 청소년 필독서, 대학생 필독서에 항상 들어가는 책이 마르크스 자본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필독서들의 특징이 뭐죠? 입에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목은 아는데 정작 내용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게 노동인권이라는 맥락에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 마르크스 자본론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의 역사적인 고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맛배기를 한번 제대로 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죠. 마르크스의 자본론 강의, 제 이름 여기 있죠? 임승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란 뭘까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딱 받으시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긴 하지만 이 단어를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자본주의란 것이 본질적으로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막상 자본주의가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하면 시장 경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시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시장이 있었으니까 조선은 자본주의인가요? 아니죠. 옛날 서양 중세에도 다 시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고 이런 시장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 자본주의에 대해서 탐구를 할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사회 공부할 때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학자들이 사람이 살던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에요.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런데 이런 걸 배우긴 했지만 막상 또 사람들이 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의 시대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맨 위에 뭐라고 써있죠? 네 글자로 뻘겋게 생산관계라고 써있죠. 바로 이 생산관계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 각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산관계. 예, 잘하셨습니다. 자, 생산관계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면 생산이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는 공동체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살면서 이 사회적으로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각 이 시대들마다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맺는 관계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노예제 사회는 노예와 노예 주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사회에서 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노예와 노예 주인이 뭔지는 아시죠? 노예 주인이 노예를 소유물로 소유해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봉건제 사회는 어떤 생산 관계냐? 여기 써 있죠? 지주나 영주. 한쪽에는 지주나 영주가 있고 다른 쪽에는 농노나 소작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회냐? 지주나 영주들은 그 사회에서 뭘 소유하고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농사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농산물이 그 사회의 먹고 사니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자, 지주나 영주들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농노나 소작인들은 그런 토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를 소유한 지주나 영주한테 그 토지를 빌려서 거기서 경작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지주나 영주에게 지대 형식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거에 뭐 절반 정도를 떼줄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지대를 지불하고 농사를 남은 걸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지주나 영주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농노나 소작인이 지주 영주에게 지대를 지급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봉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룰 이 자본주의는 뭐냐? 이 생산관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거 뭐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이 봉건제를 특징 짓는 생산관계는 뭐예요? 지주, 영주, 그리고 농노, 소작인의 이런 생산관계가 그 봉건제라고 하는 사회를 구별짓고 특징 짓는 생산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노동자, 자본가의 생산관계가 그 사회의 대세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노동자, 자본가의 관계. 그럼 도대체 노동자, 자본가의 생산관계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사나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뭐 큰 공장을 가지고 있다 해서 혼자서 그 공장을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생산 수단이 없는 거예요. 생산 수단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노동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일손이 필요한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판매. 그리고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 그런데 서로 간에 그거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계약서를 쓰죠. 근로계약서. 그래서 나는 너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테니 너는 나에게 소정의 임금을 다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로계약을 쓰고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임노동 관계를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고 부르고, 그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본과 노동자의 생산관계가 그 사회 시스템의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회를 뭐라고 부른다?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 외에도 저 특징들이 있지만 많은 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특징적인 것을 잡아서,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생산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그 시대를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 생산관계라는 개념에 의해서 각 시대들이 어떤 특징적인 생산관계를 가지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다 끝났긴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노예제 사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노예랑 노예 주인 중에 보통 누가 부자일까요? 노예 주인이 부자죠. 노예들이 부자가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참 가난하죠. 자, 그러면은 노예 주인은 왜 부자가 될까요? IQ도 150이 넘고 공부도 끼똥차게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성실하고 근면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죠. 노예 주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노예 주인이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노예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버는 거 쉬워요. 그죠? 그 100명을 갖다 저기 GS25나 세븐일레븐 다 그거 뭐예요? 보내가지고 거기 알바 시킨 다음에 일당으로 한 8만 원 받으면 그거를 나한테 다 입금시키라고 해봐요. 그러면 8 곱하기 100 하면 내가 하루에 얼마 벌어요? 800만 원. 여러분 매일 800만 원 벌어본 적 있어요? 통장에 매일 800만 원 꽂히면 여기 올 거예요? 안 올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벌면 불러도 안 와. 네? 그러니까 왜 노예 주인이 왜 부자가 되냐면은 노예들이 열심히 일한 그 성과가 다 누구한테 가요? 노예 주인한테 몰빵 되니까 노예 주인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예는 왜 가난해? 열심히 일한 성과가 다 누구한테 가니까? 노예 주인한테 가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착취라고 하죠. 착취.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의 성과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착취. 그래서 노예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빈부격차는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능력의 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조적 빈부격차입니다. 구조적으로 노예 주인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예는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건제 사회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주나 영주들이 잘나고 잘생기고 뭐 능력 많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지주이고 영주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냐면 알다시피 지대를 갖다 바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농노나 소작이니 보통 병작 반수제 이런 용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뭐예요? 반띵하는 거죠? 내가 이 땅 빌려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나가지고 반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주나 영주한테. 아까 세븐일레븐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일당 8만원 받으면 4만원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 이쪽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농노 소작이 100명 있으면은 한 명당 4만원씩 삥 뜯어봐요. 4 곱하기 100하면 얼마야? 400만원이지. 이쪽은 400만원 벌고 매일 여기는 맨날 4만원 벌어요. 여긴 부자 되고 여기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 땅을 빌려줬으니까 그거 받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당시 열심히 중세 봉건 시절에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땅 모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대손손 땅을 보유하고 있냐면은 그 명분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지들 선조가 아래서 태어났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지들은 뭐라는 거예요? 평민이야 귀족이야. 귀족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봉건제 사회를 지탱하는 그 뭐예요? 이데올로기 체계는 바로 신분제였어요. 나는 니들과 신분이 다르니까 이런 엄청난 대토지를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보유할 수 있고 니들은 평민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취하고 칼취하고 착취한 거죠. 그 결과로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한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걸 보자고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앞선 시스템, 앞선 사회들과 다르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재벌이랑 나랑 신분 있나요? 뭐 그래서 법적으로는 동등한 인격체 아닙니까, 그죠? 사회 경제적 지위는 물론 큰 차이가 있겠으나 뭐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근대 부르주아 혁명 그런 뭐이 일어나면서 이 신분제는 대부분 이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이제 처박혔죠. 자,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신분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그냥 형편에 의한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자본가는 혼자서는 이 생산수단만 가지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뭔가 그 계약서를 쓰는 굉장히 쿨한
쿨레 쩌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방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는 고소고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저는 귀족이라서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또 이쪽에서는 또 저쪽한테 고소할 수 있고. 자,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뭔가 사인 간의 계약 관계, 이 동등한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형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우리 사회는 평등한가요? 아니죠. 평등하다면 이런 노동인권 강의를 할 리가 없죠. 예?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앞선 사회들보다 훨씬 심각한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근로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특히 또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그리고 정규직 자리는 정말 언감생심인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뭐 10만 배, 100만 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100만 배, 10만 배, 100만 배 이상 잘 사는 사람들이,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빈부격차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야, 자본주의 사회도 뭔가 착취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뭔가 이게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도대체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질까? 이런 우리 마음속에 심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가 다룰 마르크스 자본론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전 사회들과 같은 착취 현상,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다수의 일의 성과를 빼앗는 그런 착취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증명한대요? 세상에 그걸 숫자로 풀어서 증명한대요. 자연과학적으로. 그럼 또 당황한 분들 보이신다. 나한테 벌써부터 숫자를 들이밀면 어떡하냐, 나 수학 포기했는데. 오늘 나올 제일 어려운 계산이 8 곱하기 3입니다. 얼마예요? 지금 두 분이 힘들어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8 곱하기 3은 24라고 하는 것까지 다 풀어놨어요. 네 계산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학력고사 수학 다 맞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아, 수능 세대인 줄 알았어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과연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이 불평등이 과연 착취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능력의 차이인지를 한번 과학적으로 숫자로 풀어서 증명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증명 과정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 2단계, 3단계. 보시면 1단계에서는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화되는 사회예요. 물도 지금 사 먹잖아요. 솔직히 저 어릴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조차 이 상품화되는 상품 사회. 마르크스는 그 상품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자본주의 분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돈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좀 많으면 자본 아니야? 목돈이 이렇게 좀 쌓여있으면 자본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 마르크스 자본론의 어떤 학적 체계 안에서는 돈과 자본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자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을 두 번째에서 다룰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윤. 자, 이윤이 뭡니까? 이제 자본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런저런 재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이윤이죠. 그렇게 남은 돈을 이윤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이 돈이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장사가 잘 되면 그 이윤이 굉장히 크게 불어나서 이 자본가가 이제 부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본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이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바로 요 세 번째 부분에서 수치를 계산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부분이 바로 그 유명한 마르크스 자본론의 잉여 가치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이 야, 너 마르크스 자본론 읽어봤어? 나 그 마르크스 자본론 잉여 가치론 이해했어라고 방귀 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뭘까요? 상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옷을 만들어서 직접 입고 다니면 그것은 상품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집에서 옷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다 팔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상품인 거예요. 상품이란 것은 판매,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판매, 교환을 목적으로 되는 상품화 된다는 데에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물도 상품화가 됐죠. 일본에서는 매도 파는 사람이 있어요. 호크, 영어 호크 매 말고 맞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가부키초 거리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면 상사를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진짜 쥐어박으면 이제 깜빵 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가부키초 거리에 가서 누군가를 찾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이제 권투 장갑을 건네주고 그걸 끼고 그 사람이 이제 몸에 보호구를 하고 있어요. 막 정해진 시간 동안 때리는. 야, 세상에 매도 파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리고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인간의 장기도 은밀하게 막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이 돈에 의해서 거래되는 그런 상품화 사회, 그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인데요. 자, 마르크스가 그런 상품화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건 아니구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뭐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용어들 생소한 게 나오니까 좀 당황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쓸모가 있어야 상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한 얘기죠? 쓸모가 없으면 팔리겠어요? 자, 물도 누군가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칼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나의 몸에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런 쓸모가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제 책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같은 거, 그 책이 왜 팔려요? 그 임승수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으면 뭔가 자본론을 쉽게 이해한다더라. 그런 쓸모가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쓴 일기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쓰잘데기가 없으니까. 똑같이 글을 쓴 거잖아요. 똑같이 품을 들여서 했는데도 제 자본론 책은 팔리는데 제 일기는 안 팔린다. 물론 제가 나중에 노벨상 타면 뭐 그것도 팔릴 수도 있겠지만 전문학에 글 쓰는 게 아니니까 뭐 탈 이유는 없겠죠. 어쨌건 뭔가 쓸모가 있어야지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한 얘기긴 하지만 분명 그런 속성이 있는 건 맞으니까 그 속성을 사용가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쓸모만 있으면 그러면 다 상품이 되는가? 제가 지금 청년 이봄 친구들 여기 이 공간, 여기서 제가 청년 이봄 공간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있는 공기 이거 어때요? 너무 쓸모 있죠. 이 공기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공기가 쓸모가 사용 가치가 있으니 이 공기를 팔아야지 하면서 비닐 봉다리에 담아서 여기서 팔면 지금 두 분이 듣고 계신데 두 분 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신단 말이에요. 공기는 왜 사용 가치 쓸모가 있는데 안 팔리지? 바로 밑에 있는 이 교환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환 가치는 어떤 개념이길래 공기에는 없느냐? 자, 이 교환이라고 하는 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죠? 시장이죠. 시장에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막 서로 거래되고 교환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TV와 MP3가 이제 교환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상품이 막 교환이 되고 가격이 찍혀서 서로 거래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TV와 MP3가 교환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교환되고 있는 것은 저 다양한 상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뭔가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게 뭐였냐? 저 다양한 상품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성질은 바로 노동이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 자, TV라는 제품이 있으려면 누군가 그걸 만드는 노동을 해야 되겠죠. MP3라는 제품이 있으려면 그걸 만드는 노동이 역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상품이 시장에서 서로 교환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의미냐? 내가 TV를 만드는데 들인 품, 노동과 당신이 MP3를 만드는데 들인 품, 노동을, 그걸 서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교환 가치라는 그 개념의 의미는 그 재활 서비스가 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노동의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품과 당신의 품, 너의 노동과 나의 노동을 서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교환의 의미가. 자, 그러면 왜 공기는 상품이 될 수 없을까요? 쓸모는 있지만 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수만 심으면 되잖아요. 자, 공기를 이만큼 봉다리 담아놨는데 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TV는 누군가 품을 들여야지만 생산되는 거예요. 품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과 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쓸모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노동의 결과물이어야지만, 즉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이 된다. 자, 노동의 결과물이지만 제 일기는 쓸모가 없으니까 상품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내용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바로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보면 이거 하나랑 저거 하나가 이렇게 1대1로 항상 교환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만원짜리도 있는데 저건 10만원짜리면 만원짜리 10개랑 10만원짜리 1개를 교환해야지 등가 교환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품들마다 가격이 천양지차고 그래서 교환 비율이 다양한데 이 경제학자들도 역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저렇게 상품들이 다 가격이 다르고 교환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우나요? 수요 공급이라고 배우죠. 어떤 상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자, 그렇게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등락한다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뭡니까? 제네시스 G90이죠. 저도 그거 한번 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 합니까? 옵션 같은 거 넣으면 한 1억 원 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네시스 G90의 공급량은 충분한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그 1억 원짜리가 1,000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떨어져 봐야 뭐 9천, 8천 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PPT 리모컨, 이것의 공급량이 굉장히 딸리는데 수요는 폭증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1억 원 될 수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요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왜 하필 이런 PPT 리모컨이 그 특정 가격대 뭐 만원, 2만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왜 제네시스 G90은 1억 원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그 중심 가격은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중심 가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경제학자들이. 야, 생각해 보니까 비싼 물건의 특징이 뭐냐?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이 많이 드는 거.
반대로 싼 물건의 특징은 뭐예요? 조금만 품을 들이면 만들 수 있는 거. 자, 집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 억 원에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몇 억 원 주는지 내가 그냥 10분 만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집은 왜 비쌉니까? 그 집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서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어야지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싼 물건들을 보면은 조금만 품을 들여도 바로 만들어지는 물건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만드는데 한 10시간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MP3를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약 한 달씩 교환해봐요. 누가 손해봅니까? TV 만든 사람이 9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등가 교환이 되려면 어떤 교환 비율로 교환이 돼야 되겠어요? TV 한 대와 MP3 10대가 교환되면 10시간, 10시간의 교환이 되는 거죠. 바로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다?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한 10배 더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그것보다 한 10배 더 비싸다. 이런 느낌. 10,000원짜리 만드는데 1시간 걸리면 100,000원짜리 만드는데 몇 시간? 10시간. 그런데 여기서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길게 표현했냐? 그냥 노동시간이라고 하면 되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는 MP3를 만드는 초짜인데 너무 초짜다 보니 버벅대다가 10시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10시간 걸려서 만들었으니 10배의 가격에 팔아야지 하고 나가서 시장에서 10배의 가격에 팔아봐요.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리죠. 그 시장에 형성된 가격대로 팔아야 판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숙련되지 못한 미숙련 노동자로서 버벅대면서 일한 10시간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10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시간의 가치예요? 1시간의 가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실제 걸린 노동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바로 그 노동시간의 비율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리면 50,000원짜리 만드는 데는 5시간, 100,000원짜리 만드는 데는 10시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쯤 되면은 또 좀 뭔가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이냐 이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10,000원짜리 만드는데 1시간 걸리면 진짜 100,000원짜리는 10시간이에요? 그거 재봤어요? 진짜 가격이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인데 샤넬 박혀 있다고 훨씬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동 시간에 의해서만 이 교환 비율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나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죠, 솔직히? 안 했다고요? 너무 수동적으로 따라오시네. 자,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게 마르크스 이게 이제 노동 가치론이거든요. 상품의 교환 비율이 그 투여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유명한 노동 가치론이에요. 이런 노동 가치론이 얘기하는 바는 진짜 모든 상품이 딱 노동 시간의 비율대로 가격이 책정돼서 거래가 되고 교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뭔 의미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좀 먹겠어요. 그리고 이 물을 이 정도 높이에서 탁 떨어뜨리면 자유낙하할 거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물리학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에 걸리는 시간 계산하는 거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떠올려면은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 가지고 딱 이렇게 계산해서 했던 거 그래도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절 따라오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딱 계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현실에서는 틀려요. 봐요. 엄청 느리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 종이? 그리고 얘는
지금 떨어뜨리면 시끄러울까봐 떨어지진 않지만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이 종이와 이거 떨어지는 시간 다르잖아. 그러면 중력 가속도 우리 옛날 물리 시간에 중력 가속도 하나 가지고 계산했던 거 다 뻥이네. 뭐 의미 없네. 의미 없어요? 아니죠. 의미 있죠. 사실 물체가 낙하하는 현상을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방금처럼 그 낙하하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받는 공기의 이런 저항이 또 다를 것이고, 공기의 밀도,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랑 다를 것이고, 바람이 부느냐 어떻게 떨어지느냐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리학으로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연구하는 방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왜 떨어지는 거야? 중력이 존재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그 자유낙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요소가 이 물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모델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노동가치론도. 실제 가격이 딱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력 가속도라는 얘기예요. 노동시간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바로 그렇게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 교환 거래되는 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하는 그걸로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사회 현상에서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추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다시 그 추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추상에서 구체로라고 하는 그 마르크스의 방법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단계 상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뭐요? 노동 시간이다.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 돈이 자본이 됐어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돈이 자본이 됐어요.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이런 거 나와요. 긴장 타셔야 돼. CMC 막 새로운 거 나오죠? 근데 별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C는 여기 보이시죠? 커머더티, 상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가운데 있는 M은 머니, 돈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돈, 상품.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을 표시한 수식이냐? 자, 제가 집에서 옷 10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팔아먹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상품이죠. 그래서 C라고 표시한 거예요. 상품. 자, 저는 이 옷을 팔아먹으려고 만들었으니 나가서 이 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죠. 그럼 저는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자, 그래서 그 거래 과정에서 제가 만든 상품, 옷이 뭐로 바뀌죠? 돈.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우리가 돈으로 화폐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옷이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뭔가를 사야 되죠. 제가 이제 와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내랑 주말에 계속 술을 먹는 게 낙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저는 오늘도 돈을 가지고 와인 매장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 2병을 그 돈을 주고 제가 산 상품, 와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C.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제가 그 와인 2병을 가져오면은 그 돈이 그 거래 과정에서 다시 상품, 와인 2병으로 바뀌죠. 그 1년의 거래 과정을 표시하는 게 CMC입니다. 별거 없죠? 그럼 뭐 별거 없는 걸 왜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냐? 여기서 제가 이 가운데에 있는 M, 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우리가 이 사용하는 한국은행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응? 이 돈이 지금부터 뿅 하고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거래해야 되죠? 돈이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해야 되죠. 저는 제가 만든 옷 10벌을 가지고 직접 와인 매장에 가서 자, 이 옷을 드릴 테니
제가 좋아하는 와인 2병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 와인 매장분이 제 옷을 딱 보더니 굴이 돼요. 그럼 거래가 성사 안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제가 이거 와인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구해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집에 마스크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구해달래. 그래서 저는 이 옷을 낑낑낑 들고 마스크 파는 약국에 가서 자, 제 옷을 드릴 테니 마스크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 약국분도 옷을 보더니 자기 취향이 아니래요. 그럼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스크 파는 분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거를 구해다가 갖다 줘야지. 저는 그 마스크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와인 매장으로 가서 그 마스크를 주고 와인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원하냐고 했더니 송로버섯을 원한대. 이건 또 뭡니까? 그래서 그냥 또 버섯 파는 데 가서 또 옷을 들이밀었더니 싫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고 문명화될수록 중간 매개 수단인 화폐의 탄생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중간 거래 매개 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돈을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돈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그냥 돈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이 언제 자본이 되느냐? 바로 돈이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자본이라고 불러요. 순서가 바뀌었죠? CMC였는데 MCM, 거기다 점도 하나 박혀 있어요. MCM 다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바뀐 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돈은 뭐냐? 제가 집에서 운 10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간의 수공업식으로 만들어 팔다가 이게 어느 날 중국 바이어의 눈에 띈 거예요. 왜냐면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금색이잖아요. 내가 옷을 앞면은 빨간색, 뒷면은 금색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마침 이게 그냥 탁 중국 바이어의 눈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주문이 10만 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는 10만 벌을 어떻게 집에서 혼자 만듭니까? 못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문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융통해야 되죠? 그래서 목돈을 마련한 거예요. 목돈을 마련해서 이제 뭐 이런 사무실 임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 기계도 놓고 노동자도 고용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 목돈으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열심히 그 회사를 운영해서 돈이 이제 상품, 무슨 상품이 옷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다 팔고. 그거를 중국 바이어한테 주니까 중국 바이어가 나한테 뭐 줘요? 돈 주죠. 자, 그래서 기껏 했던 게 뭐예요? 돈으로 시작해서 옷이 됐는데 그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 돈이 됐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귀찮게 이거를 옷으로 바꿨다가 돌 원이 취할 거면은 돈으로 되면 그냥 가지고 있지 뭐하러 이렇게 공원잡스럽게 해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돈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불어나잖아요. 바로 요 불어난 돈을 표시하는 게 M-예요. 처음 시작한 돈보다 2윤이 붙어서 돈이 불어났다. 자, 이렇게 돈이 불어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완전 좋지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전 돈 사랑해요. I love money.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데 멈출 수가 없죠. 돈이 잘 벌리니까. 그래서 더 많이 번 돈으로 더 많은 옷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기쁨이 몇 배? 2배.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았더니 기쁨이 몇 배? 3배. 자, 이런 식으로 돈이 상품이 됐다가 다시 돈이 되면서 이윤을 먹고 이 돈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어나죠. 눈덩이처럼. 자, 이렇게 돈이 이윤을 먹고 자신의 덩치를 불려나가는 과정에 들어가서 운동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바로 자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 확 되시죠? 야, 그게 자본이구나. 돈이 이윤을 먹고 커져야지 자본이라고 하는 거구나. 단지 그냥 뭉태기 돈이 많이 있는 게 자본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이 뭔지를 이해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또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이윤이 붙는다고 하는 거, 돈이 늘어난다는 그 상황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 이윤 돈이 불어난다는 것과 관련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100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이 100원 가지고 있으면 과자를 2개나 2봉지나 살 수 있었어요. 50원짜리 딱따구리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연식이 있는 분이고, 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100원짜리 어머니가 나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탁 들고 가게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과자 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제품 포장지에 그런 게 써 있었어요. 공장도 가격, 그러니까 도매 가격. 공장에서 이 도매로 판매하는 가격이 써 있었어요. 나는 소매점에서 산 거 아니에요. 동네 구멍가게니까. 근데 100원 주고 샀는데 집에 오다 보니까 그 포장지에 공장도 가격 60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왜냐면 난 100원 주고 샀잖아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거 100원 주고 샀는데 여기 60원이라고 써 있네. 이거 뭐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승수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게 뭔 얘기냐면 그 구멍가게 아줌마가 이거 공장에서 60원에 사와서 너한테 100원에 팔았던 얘기를 한다. 뭐? 제가 그때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줌마가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주개를 50원에 사왔는데 나한테 100원에 팔아. 걔랑 절교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예? 그런데 그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가 나한테 일상적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내가 굉장히 분노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가에 팔아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대문 시장 가면 떼어온 옷에 붙여서 팔아먹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원가에 팔아먹어요? 아니죠. 이문을 붙여서 팔아먹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일상 경제 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와요? 뭐든지 다 원가가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돈을 붙여서 팔아먹을 때 뭐가 발생한다? 이윤이 발생한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가에다가 돈을 붙여서 팔아먹는 행위 그 자체에서는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쉽게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컴퓨터 사서 누군가에게 120만 원에 팔았어요. 저 얼마 벌었어요? 20만 원 벌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20만 원을 벌려면 내가 파는 컴퓨터를 120만 원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벌 수 있어요. 그죠? 그 호구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호구는 나한테 120만 원짜리를 120만 원을 주고 그 컴퓨터를 들고 가져야 내가 얼마를 벌어요? 20을 버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함께 여기 성남이니까 이 성남시에 둘 다 사는데 이 거래 과정에서 나는 20을 벌었잖아요. 플러스 20. 잘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꼴았어요? 20만 원 꼴았지.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하면 얼마? 0. 제로섬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뭔가를 사고 판다는 행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뭐든 그거를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이 가진 뭔가를 나한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저기 있는 누구한테 넘기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나한테 땡겨오죠? 바로 이런 게 상거래예요. 사고 파는 행위, 비즈니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사고 파는 행위만 합시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저 집에 주고 저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갔다가 그걸 다시 저 집에 주면서 저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갔다가 막 사고 팔기만 하는 거야. 플러스 원가에 팔든 플러스 하든 말든 간에 다 상관없이. 자, 그러면 사실상 바뀌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물건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던 게 저 집에 갔다가 저 집에 있던 게 우리 집에 오고 그게 다시 저 집에 갔다가 저 집에 있던 게 우리 집에 오고. 내가 마트에 가서 와인을 사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집에 있던 돈이 마트로 가고 마트에 있는 와인이 우리 집 셀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상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윤이 나온다면 물건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팔기만 해도 뭔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이 이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전체 더하면 나와요? 제로야? 제로죠.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윤은 물건 사고 파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원가 이윤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원가 이윤 개념은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이윤을 보면서 장사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원가에다가 돈을 붙여서 이윤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분석해 들어가 보니 그런 방식으로는 다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사고 파는 행위에서는, 비즈니스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이윤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 내용인 잉여가치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바로 그 이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잉여가치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갈 때쯤 되면요, 보통 앞에 한 걸 다 까먹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1단계 상품이란 무엇인가?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까먹으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 이것만, 노동가치론만 기억을 해두시고, 2단계에서는 돈과 자본의 차이. 돈이 이윤을 먹고 커졌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이윤이라고 하는 놈은 단순한 비즈니스, 뭐니까 이윤 개념, 그러니까 무엇을 사고 파는 그 비즈니스의 영역, 상거래 영역 그 자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이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식이죠. MCM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 식을 자본의 일반 공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상품이 됐다가 다시 돈이 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돈이 불어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간결하게 표현한 식이죠. 그런데 요 식만 가지고는 지금 그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식을 좀 확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M, C, P, C-, M-. 자,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빵 만드는 공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본금.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자본금이에요. 공장을 운영하려면, 빵 공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돈으로, 이거 C는 상품이죠? 자, 밀가루 필요하고 원료, 빵 만드는 기계 필요하죠. 제빵 기계. 그리고 이 돈으로 또 노동력도 고용을 해야 되죠. 돈으로 구입한 상품들. 아니, 그 노동력은 사람이 상품이냐? 사람이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그냥 객관적인 사회과학의 눈으로 보면 연봉 찍혀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돈, 자본금이 원료, 기계, 노동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용된 노동자가 원료와 기계를 가지고 프로덕션, P, 생산을 하고 생산 과정을 거치면 뭐가 나오죠? 빵. 내다 팔 상품. 그래서 C라고 표시한 거예요. 점은 이제 달라졌으니까 좀. 그리고 그 빵을 팔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잘 운영되면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부터 제가 그 몇 가지 숫자를 단순한 모델을 가정해서 계산을 해서 그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우선 원료는 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1kg이 들어요. 단순화시키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구체에서 추상으로 단순화한 모델.
그리고 그 밀가루 1kg이라고 하는 원료의 가치는 1노동시간. 자, 어떤 상품의 가치는 뭐라고 했죠? 노동가치론에서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밀가루 1kg이라고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인간 노동 몇 시간? 평균적으로 1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 평균적 시간이라는 의미로 노동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시간이라고 하면 되지. 1노동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 밀가루 곡물 1kg를 갖다가 가루를 만드는데 인간 품이 한 1시간 되나 보다. 아니에요. 자, 그 원료가 되는 곡물도 누군가 재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원료가 원재료도 인간의 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죠. 그 원재료를 만드는데 들어간 품까지도 더해야지 완제품 그 완제품에 들어간 전체 인간의 품이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빵 기계는 제빵 기계 한 대를 만드는데 10,000시간이 걸립니다. 크고 아름다운 기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계는 수명이 있습니다. 이 기계로 빵 10,000개를 생산하면 수명이 다 되어서 폐기 처분됩니다. 기계는. 그리고 노동력. 노동자 한 명이 고용되어서 하루 출근해서 하루 8시간을 일하고요. 그 8시간 일하는 동안 빵을 8개 생산합니다. 그 밀가루와 기계를 이용해서 1시간에 하나씩 만드는 꼴이죠. 그리고 일당으로 빵 1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빵 하나를 먹고 죽지 않고 다음날 또 나와서 일을 하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 구체에서 추상으로 단순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폐 단위 10,000원은 1노동시간을 표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돈 주고 산 10,000원짜리 물건은 그걸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몇 시간 걸린다? 1시간 걸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 빵 공장에 취직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동안 일어나는 일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하죠. 그러면 그 8시간 일하는 동안 빵을 몇 개? 8개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8개라고 딱 썼어요. 그리고 나서 뭘 계산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루 동안 만든 빵 8개라는 상품의 가치를 계산할 거예요. 어떤 상품의 가치는 뭐? 그 해당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아이고, 귀에 인이 박이겠다. 그죠? 이 정도면 이제 노동 가치론 이해되시죠? 자, 빵 8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빵 8개니까 8시간. 아, 8시간이네. 땡. 아니, 네가 8개 만드는데 8시간 걸린다고 해놓고 왜 틀렸다고 그러냐? 허공에서 만드나요? 밀가루도 써야 되고 기계도 사용하죠.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인간의 품에 들어줘서 만든 것들이고 그 원재료랑 기계까지도 다 포괄해서 계산해야 그 완제품 빵에 들어간 전체 인간 노동시간을 추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자, 우선 밀가루 원료부터 한번 따져보죠. 자, 빵 1개 만드는데 1kg이 드니 빵 8개 만드는 데는 몇 킬로그램? 8kg. 그러면 밀가루 8kg의 가치는 몇 시간? 8노동시간. 그래서 원료로 투입되는 밀가루 8kg에는 인간 노동 8시간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빵 기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제빵 기계의 가치는 한 대가 몇 시간이요? 10,000시간.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0시간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다가 기계 한 대 10,000시간을 다 넣으려면은 기계가 빵 8개 만들고 죽어야지. 다 그 가치가 그대로 8개 다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빵 기계는 빵 10,000개를 만들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몇 시간으로 해야 되냐? 빵 8개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기 또 머리 잘 들어가는 우리 청년 이봄 친구, 예? 딱 대답을 해주네. 그거죠, 바로 그래요. 감가상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어떻게? 자, 수명이 뭐예요?
빵 10,000개를 생산하면 얘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기계가.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빵 10,000개 더미를 만들어 놓고 사망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기계 한 대가 빵 10,000개 더미에 쏙 들어간 거죠? 이거 이해되죠? 자, 빵 10,000개 더미 속에 기계 한 대가 쏙 들어갔어요. 기계 한 대의 가치가 몇 시간이에요? 10,000노동시간. 빵 10,000개에 10,000노동시간이 쏙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빵 한 개에는 몇 시간? 만을 만으로 나누면 한 개당 1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기계예요. 몸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서 1시간짜리 주머니 10,000개가 달려 있어. 여기서 이제 밀가루 1kg이 옵니다. 그럼 막 이제 기계가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밀가루가 빵이 되는데 이 기계에 있던 1시간이 똑 떼져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1kg가 오면 똑 떼져서 들어가고 9,999g째가 지나가면 내 몸에 몇 시간 남아있어요? 1시간 남아있죠. 그거 만들고 나는 수명이 다해서 폐기처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한 개 만드는데 기계의 감가상각 1시간씩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8개 만들었으면 기계의 같이 몇 시간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8시간. 7 곱하기 8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와 기계를 이용해서 노동자가 빵 8개를 만들려고 몇 시간 일했어요? 8시간. 그 노동자의 8시간. 해서 총 8 곱하기 3은 얼마예요? 24 노동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빵 8개가 완제품이 딱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밀가루 만든 사람의 8시간과 기계를 만든 사람, 10,000시간짜리 기계를 만든 사람의 그 8시간과 그 밀가루와 기계를 이용해서 제빵 노동을 한 그 제빵 노동자의 8시간 해서 총 24시간이 들어있는 거죠. 자, 빵 8개에 24시간이 들어가 있으니 빵 한 개에는 몇 시간이 들어가 있는 꼴이죠? 그렇죠. 3시간. 나누면 되잖아. 24를 8로 나누면. 그리고 실제 빵 한 개의 가치는 밀가루 1kg 1시간, 감가상각 1시간. 8개 만드는데 8시간이니까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이해되시죠? 자, 빵 한 개가 3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24 노동시간 요거 딱 쓰고, 자, 이 빵이 나가서 판매되면 1 노동시간에 10,000원 꼴이니까 24 노동시간이면 24만 원이 되겠죠. 자, 24만 원. 자, 이쪽은 다 채웠으니 이제 이쪽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괄호가 쫙 생겼죠? 저 괄호 안에 무엇을 넣을 거냐? 이 빵 8개를 만드는데 투입된 생산 요소들의 가치를 넣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빵 8개 만드는데 밀가루 8kg 들었죠? 그러면 그 밀가루 8kg의 가치는 얼마? 8노동시간. 그래서 8을 딱 써줘요. 그러니까 밀가루 8만 원어치 들어갔다는 얘기죠. 기계는 감가상각으로 우리가 계산 다 해놨으니까 하나당 기계 1시간씩 돈으로 치자면 10,000원씩, 그죠? 10,000원이 1시간이니까. 근데 기계에 8만 원어치가 들어간 거죠. 8시간. 자, 그럼 노동력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얘가 노동력이 얼마짜리냐 이거지. 나의 가치는 뭐예요? 일당 빵 하나. 이게 나의 몸값이에요. 나의 가치. 그래서 여기다가 빵 한 개라고 쓰면 되는데 단위가 다르네. 위에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빵이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를 통합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위에 거랑 맞춰서 빵 하나를 시간으로 바꿔주는 게 편할 거예요. 자, 빵 한 개에 담긴 가치가 몇 시간이었어요? 아까 3시간이었죠. 3시간. 그래서 여기다가 내 몸값은 빵 하나. 노동시간으로 치면 3시간. 돈으로 치면 3시간이니까 3만원.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9노동시간이고 돈으로 치면 19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는 자본금 19만원을 들여서 밀가루 8만원, 기계 8만원에 인건비 3만원 일당 준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리고 빵 8개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19만원에서 출발했는데 얼마가 됐어요?
24만 원이 됐죠. 그러면 그 24만 원은 어떻게 쓸까요? 자, 24만 원은 어떻게 쓰냐면 8만 원은 밀가루 값 들어가 있고 8만 원은 기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기계라고 하는 것도 수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빵에다가 다 비용 처리를 해서 넣어놔야지 나중에 기계가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렇게 모아둔 돈을 다시로 기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 감가상각 8만 원 비용 처리하고 인건비 빵 하나 했는데 그게 3시간 3만 원이었죠? 3만 원 공제하고 남은 게 얼마? 5만 원. 이게 이제 자본가의 몫이 되는 이윤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의 주제가 뭐예요? 이윤. 이 5만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5만 원 어디서 나왔어요? 밀가루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제빵 기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죠. 유일하게 이 5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생산 요소는 바로 뭐죠? 그렇죠. 노동력, 노동자예요. 어떤 방식으로? 자, 제가 오늘 출근해서 하루 몇 시간 일했어요? 8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당으로 받은 빵의 가치는 아까 계산해 보니까 몇 시간이었어요? 3시간이었어요. 마르크스는 내가 하루 일한 시간 중에 내 임금 몫에 해당하는 시간을 필요 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3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시간 삥 뜯겼어요? 5시간 삥 뜯겼죠. 그런데 그 삥 뜯긴 시간, 내 하루 시간 중에 그것이 바로 정확히 뭐랑 같아요? 자본가가 가져간 이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봤더니 내가 하루 일한 노동 시간 중에서 내 임금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추가로 더 일해준 시간이 바로 자본가의 뭐가 된다? 이윤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마 좀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받는 임금에 대한 가지는 관념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한 달 회사 나가서 일을 해줬으니까 나는 그 딱 한 달 일한 노동의 대가만큼을 뭐로 받는다? 월급으로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내가 받은 임금은 내가 일한 노동 시간만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일한 8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가져가면 이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받은 임금보다 더 일을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단 말이냐? 그러면 도대체 임금의 정체는 뭐냐? 난 지금까지 일한 만큼 받는 줄 알았다. 물론 좀 적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럼 도대체 임금의 정체는 뭘까요?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다.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려야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아서 하는 게 뭐예요? 건물 지어요? 그럴 돈이 안 돼요. 월급으로 받아서 기껏 한다는 거는 뭐냐? 요즘 용어로 뭐예요? 존버죠. 그 돈 받아서 밥 세끼 대충 먹고 몸 누일 곳 어디 마련하고 입을 옷이라도 사고 나면 돈 남아요? 비단지면 다행이야. 비단지면 다행이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애 정도 키울 수 있으면 다행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월급 받아서 그거 하면 다행이야. 그런데 그렇게 월급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 뭐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적당히 의식주 해결하고 그리고 애를 못 낳으면은 내가 사망했을 때 회사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잖아. 노동력의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 정도는 나와서 키울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 거야. 임금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생존 비용이에요. 생존 비용. 이 정도 받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그게 노동력의 뭐? 재생산 비용이에요.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는 것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생존할 수 있는 만큼 받는 생활 비용이 생활임금. 그리고 자본가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주면서 그거보다 더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있죠. 두 글자짜리. 착취. 내가 일하지 않은 성과, 남이 일한 성과를 나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착취잖아요. 자, 이 빵 공장에서 나만 일하고 있겠습니까? 1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8시간 동안 일하는데 3시간은 나랑 자식이랑 그 아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여성 노동자라면 나랑 남편이랑 자식 새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중에 8시간 중 3시간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5시간은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0명이나 있어. 그럼 다음엔 몇 시간이에요? 5000시간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5000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그게 화폐 형태로 바뀌어서 이윤이라는 형태로 나한테 들어오고 있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5000시간씩 일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재벌들이 왜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 명당 1시간씩만 삥 뜯어봐요. 하루가 10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물건이 안 팔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가에게 많은 부가 몰릴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이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능력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거대한 빈부격차잖아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느냐? 그 사람들, 그 노동자 계급이 아닌 자본가 계급에게 부가 몰리도록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자본가는 초기 그 회사의 창업 자금이나 이런 걸 대고 소유권이, 그 회사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재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거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귀속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장사 잘 되면은 부자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 사회를 낯설게 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은 양반과 쌍놈을 나누는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고 신분제가 철폐됐으니까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식에서 보면 그 사회가 이상한 것이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 사회 시스템에 쫙 녹아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이 잉여가치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 사회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자, 아까 자본금을 댔으니까 이윤을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과연 당연한 걸까? 우리가 한번 낯설게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마르크스 자본론의 어떤 그 이론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자, 제가 A라는 공장을 열심히 운영하는 자본가예요. 그러면 노동자에게는 생존 비용 주고, 임금이 생존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공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게 이제 나한테 다 귀속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어느 정도의 목돈이 돼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됐어. 그러면 나는 그걸 또 투자해서, 그럼 내가 내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소유권이 또 나한테 있으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윤도 다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B라고 하는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데 투여한 그 돈, 그 부의 형성 과정을 소급해 들어가 보면 내 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의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솔직히 나 혼자 만들어낸 부예요? 함께 만든 부예요? 함께 만든 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돈이라고 하는 거, 너한테 모여있는 그 목돈도 사실 마르크스 자본론의 어떤 이론 체계로 분석해 들어가 보면 네 혼자 창출한 부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이 형성된 부는 어떤 특정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도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쌓아 올린 축적된 지적 재산이에요. 개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이 얻은 지식은 혼자 쌓은 게 아니고 수많은 지식을 과거의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고 자기는 거기다 점 하나를 더 찍은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는 사회적 부예요. 개인적 부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렇게 함께 만들어낸 부를 사람들끼리 논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논아 가지느냐? 초기 자본금을 대서 법적으로 자본가, 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자로 해석되어지는 사람에게 부의 상당 부분을 몰빵해주는 것을 합법화, 합리화 시켜주는 시스템이 바로 뭐다? 그게 뭐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인 거예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가공의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가 몰리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대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면서 지대를 수취하는 지주와 영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무대포로 한 게 아니라 나름의 이 컨셉과 이유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 논리가 뭐예요? 지들 선조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귀족이라는 걸로 정당화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소유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신화와 본질상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몇백 년 뒤에 자본주의와는 다른 시스템에서 살고 있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또 객관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보게 되잖아요. 자본주의를. 그러면서 역사책에다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부가 소수에게 몰빵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어떻게 체제 내화에서 다 수긍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놀랍다. 마치 그 예전에 신분제를 수긍하듯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초기 자본금을 댄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머지 노동과 이 근로를 통해서 이 부를 창출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뭐예요? 생존 비용만을 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또 법으로 합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빈부격차를 정당화시키고 소수에게 부가 쏠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해놓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뇌시켜놓은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을 교육 제도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죠.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삶이 팍팍하고 자본가는 어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뿌리고 있는 사람한테 1시간씩만 삥을 뜯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윤이라는 형태로 자기한테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인권 강의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이대는 것은 그만큼 이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벌한테 인권이라는 단어 써요? 재벌에게 인권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권력이잖아요. 일반 정규직 노동자한테도 인권 얘기 별로 안 해요. 그죠? 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보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나 이 청소년들에게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노동법들도 무시되거나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됐고, 이런 인권이라는 개념까지 최소한 사람이면 이래야 될 거 아니라는 이런 얘기까지 끌어대지 않으면 청소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느냐? 바로 이 시스템 안에,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거대한 빈부격차를 낳는 그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니까 게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파티를 구성해서 뭐 길드를 구성해서 같이 몬스터를 한참 잡았는데, 누구는 자기가 파티장, 길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잡은 몬스터의 경험치 절반은 자기가 다 가져. 그러면 레벨가 그냥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머지 길드원들, 뭐 파티원들은 남은 찌끄러기 가지고 n분의 1을 나눠가죠. 그럼 뭐 찔끔찔끔 레벨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수긍하도록 그냥 싹 해놓은 거야. 그래서 방금 RPG 게임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소수에게 부가 편중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공의 개입, 공동체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꾸 자유시장 경제에만 맡기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시장의 자유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힘든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성이 부족하고 연대의 정신이 부족하고, 예?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는, 모든 것을 시장에게 맡기는 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 모순이 침폭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로, 복지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 노동인권도 결국에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의 논리로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받는 임금은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비용인 거예요.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임금은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아예 그냥 플랫폼 노동자로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에게는 이게 비용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이걸로 뭘 해결하는 거예요? 나의 생존, 삶을 해결하는 생존 비용이. 여러분, 생존 비용은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되죠. 그런데 왜 노동자가 자본가의 관점을 가지고 경제를 보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돌이 금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때요? 돌이 금이 됐나요?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니면 보시는 중간에 채팅 같은 것으로 질의응답을 남기셨다면 제가 조만간 또 이 동영상으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작해서 공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한 편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강의는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나 청년인데 내 동년배들 다 노동인권 챙긴다 프로그램은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00자 이상 작성한 모든 분들께 비타 500, 우수기자 한 분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또 노동인권 사행시에 응모해 주시면 4월 말에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링크로 문자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저희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하은님과 함께 2회기 일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에서 또 만나요. 안녕!